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뭐 내정했다. 이미 보도가 많이 나와서 월요일 명단에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봤더니 빠져서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오늘 발표를 했어요. 네. 김홍길 위원장은 이제 검사 출신이고요. 또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 상관이기도 합니다. 네. 중앙지검 3차장, 대검 중수부장 역임했기 때문에 이제 특수통이기도 하고 검찰 내에서는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위위원장 이거 맡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당장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법률적인 문제에 좀 집중해가지고 다루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하면서 같이 차관 인사도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석환 비서관이 대통령실 사람을 차관으로 보냈다라는 거는 이제 역시나 조금 더 그 대통령실의 그런 입김을 좀 더 강하게 넣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이고, 그다음에 사실 좀 주목이 됐던 거는 이휘환 해군 대령이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내정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해군 대령 정도면은 서기관이나 사무관급 정도예요. 그러니까 차관으로 간다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왜 이렇게 높게 갔느냐. 그리고 나이도 76년생으로 비교적 굉장히 젊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물어봤더니 그 제2연평해전 때 참수리호의 부점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네, 대령 네. 진급할 때도 주목받았고 이랬었는데 그 주역이라서 이제 보훈부 쪽으로 좀 더 빠르게 이제 진급을 시킨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지명된 데 대해서 언론장악 기술자가 실패하자 특수통 검사로 방송장악 돌격대를 삼겠다는 거다라고 돌격대를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허은하 의원도 SNS에 재고해달라는 글을 올렸네요. 네, 그러니까 여야 막론하고 좀 비판이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미 내정설이 돌았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도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낸 바가 있었어요. 네. 이제 오늘 실제로 이제 내정이 되니까 민주당에서 많은 입장문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같은 경우에는 성명을 냈는데요. 이제 방통이 이제 요렇게 언론 탄압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방송 장악 돌격대로 삼겠다라는 거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네. 특히 이동관 전 위원장은 언론 장악 기술자, 그리고 이번에 김홍일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특수통 검사 출신 이런 점을 좀 비판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력을 봐도 부적절한 인사다. 왜냐하면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했고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검사 정권이 제2의 방송 장악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허은하 의원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이제 소위 천하용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비윤으로 분류가 되죠. 근데 허은하 의원이 국회 과방위 소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방위가 바로 관련된 상임이잖아요.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지명한 거를 재고해 달라 이렇게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요. 왜 이런 글을 올렸냐면은 이제 비슷합니다. 법무부 장관 물망에 오르던 이제 훌륭한 분인데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력을 문제 삼아서 이제 재고해 달라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인사청문위원회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민주당 소식 좀 볼게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출당 청원에 대해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발언이 지금 좀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네. 신당 창당할 결심인지 좀 어떻게 발언을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압박 수위를 더 높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이게 이제 표현 자체를 보면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제 일부 당원들이 출당 요구를 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표현 그대로만 보면 좀 수동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당 지도부 내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표현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가라는데 어째요? 이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이 자꾸 그러면 나는 당을 떠날 수도 있어.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하고 당을 떠난다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특히 이낙연 전 대표 같이 어쨌든 당내 지지층이 있는 사람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총선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종의 좀 압박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꾸준히 이제 최근에 방송 출연 많이 하면서 좀 비판적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제도 세 보니까 방송 출연만 세 곳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 현재 민주당 그리고 강성 팬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제3지대에 대한 그런 지지 같은 것들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해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한 단계 더 나간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원 게시판은 민주당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국민응답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당원들이 원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청원들을 올릴 수가 있는데 지난 3일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계속 발언하는 것들이 통합의 장애물이 되니까 출당을 시켜달라 이런 요청이었어요. 저도 이제 어제 관련 기사를 써가지고 쭉 시간마다 확인을 하다가 어제 제가 정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6,000명 정도가 올라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의가 16,000명이었죠. 네. 오후 5시쯤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2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시간쯤 지나가지고 기사를 업데이트해야 되니까 숫자를 한번 다시 보려고 8시쯤, 저녁 8시쯤에 들어가 봤더니 청원이 없더라고요. 아, 청원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당에 전화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내렸는지요. 이제 물어봤더니 일단은 이제 삭제된 게 맞대요. 뭐 표현은 내렸다라고 했는데. 내렸다. 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 5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청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출당시켜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이런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 조정식 사무총장이 결론을 내린 거는 이 징계와 관련된 청원은 이제 청원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윤리심판원, 그러니까 징계를 처리하는 그 절차를 거치는 그런 기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청원자한테 알려주고 글은 내려라 이렇게 지난번에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지시에 따라서 내린 거다 이렇게 좀 같은 당해서 절차로 내린 거다. 설명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공식 설명은 이렇기는 한데 물론 이게 뭐 불거졌기 때문에 뒤늦게 내렸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지난 3일에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벌써 시일상으로 한 3일이 그렇죠. 지났죠. 그러니까 네. 3일 때 되는 날에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이유일 수 있겠지만 더 직접적인 이유로 추정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쓴 글을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 네. 함께 힘 모아서 무도한 정권 심판하고 민생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이낙연 전 대표를 좀 보듬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재명 대표 측근 쪽에 물어봤어요.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출당하지 말고 같이 갑시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당하지 말고 같이 갑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내고 그 다음에 청원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통합의 그런 손길을 내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그 메시지를 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첫머리에. 맞아요. 요게 어떤 해석일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쪽에 물어봤어요. 이 표현의 자유가 어디 말하는 거냐? 이낙연 전 대표가 하고 있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양쪽 다라고 합니다. 양쪽 다라는 거는 이낙연 전 대표, 그러니까 이제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강성 당원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보자면은 약간 요구사항 측면에서 보자면 아쉬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원칙과 상식 같은 경우에는 강성 팬덤이랑 결별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제명인의 마을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이장직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이낙연 전 대표를 보듬기는 했지만 그러나 뭐 거기에서도 이제 역시 강성당원들의 목소리도 좀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제를 연동형 유지하고 위성정당 창당은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도 아직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비명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실질적인 얘기는 없는 셈이다. 이렇게 좀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의 수위가 좀 강도가 세지면서 이게 진짜 정말로 압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탈당까지 생각하고 심지어 뭐 정말 신당까지 만들려는 건지 이게 속내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당내 이제 주변 인사들 취재해 보시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던가요? 한 1,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 본격적으로 메시지 내고 시작한 게 1,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초기에도 그렇고 이제 꾸준히 계속 물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초기에 물어봤을 때는 메시지는 강하긴 한데 이런 표현이 많았어요. 실제로는 안 할 거다. 실제로는 뭐 탈당까지는 안 갈 거다. 그리고 그럴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럴 능력도 없다. 이렇게 좀 폄하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근데 최근에 물어보면은 이제 어제 그제 많이 물어봤는데
메시지도 좀 더 강해졌고 이제 모 비명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성을 거의 반반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이제 익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비명계 모 의원은 본인도 방송에 나가서는 탈당 안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보기에는 반반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당을 안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뭔가 좀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탈당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이제 당내 분위기고요. 네. 만약에 이제 탈당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디랑 같이 할 거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아직 그 가정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좀 그 체크를 해봤던 거는 이준석 전 대표하고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이에요. 왜냐면은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셋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그다음에 이준석, 금태섭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쪽은 뭐 아주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는데 좀 열려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창당의 현재 좀 1순위 1기준은 지금까지는 이제 현역 의원이 좀 많아야 된다. 네. 이런 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많아야지 실제로 총선에 나갔을 때 기호도 좀 앞번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적어도 뭐 정의당이 지금 6석이니까 그보다 좀 많은 현역 의원을 확보해야만 3번으로 좀 선거를 치를 수가 있잖아요. 1, 2번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이 좀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낙연 전 대표가 온다라고 하면은 비명계 일부 의원들이 또 따라올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파급력이 크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간판으로도 괜찮은 간판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원칙과 상식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이제 친낙계인 유정찬 의원도 포함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좀 열려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이낙연 전 대표 쪽에 물어봤어요. 이준석 전 대표랑도 혹시 한다라면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고 배제 정치를 하는 쪽이랑 같이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배제의 정치를 하는 쪽이랑 같이 할 수 있겠냐? 이러면 답이 됐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랑 좀 같이 하긴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로 보이고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모 의원이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정치인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가 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인의 목적. 네. 그럼 이낙연 전 대표의 목적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일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 혹은 뭐 진보 진영이 되겠죠. 어쨌든 대선을 향해 가는 길일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축은 어쨌든 민주당 세력, 그러니까 진보 진영 세력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탈당을 하더라도 대선 때는 어쨌든 다 뭉치는 그림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가면 너무 멀리 가면 못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하게 되면은 너무 멀리 가는 그림이라는 강을 겁니다. 건너는 그림이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하게 되면은 측근 의원들의 합류도 좀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측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생각 들어보고 싶다, 좀 만나보고 싶다 이런 의향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비명계 의원도 흡수해야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기류를 그냥 이제 외부에서 보면서 평가를 해보면 금태섭 전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관심이 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현역 의원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해서 지금 장혜영 의원은 안 한다라고 했지만 류호정 의원은 여전히 열려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근데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듣기로는 류호정 의원 쪽에서 더 좀 접근을 하려고 했다라 그래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류호정 의원이 현역 의원이긴 하지만 탈당을 하게 되면은 비례대표라서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네. 자,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당 지도부와 비공개로 만났어요. 비공개 오찬 가진 거죠? 네. 그러니까 내용을 비공개로 한 거고요. 사실 뭐 이제 만난다라고 하고 만났으니까 공개의 성격도 있죠. 이제 사진도 비공개로 있고요. 만난 걸 공개한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 당 지도부는 당 사역이라고 불리는 이제 지도부가 왔는데 사역이라는 건 대표, 원내대표, 정책의장, 사무총장을 얘기를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 지도부랑 만난 거는 한 달 반 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18일에 만났었거든요. 그때도 점심 식사 같이 했는데 네. 당시 시점을 돌아가 보면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0월 11일이었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김기현 대표 지도부를 다시 만났던 거거든요. 저 선거 참패 이후에 일주일 만에 만나서 밥을 네. 먹었죠. 네. 그래서 좀 힘을 실어주는 거다. 길을 살려주는 거다. 왜냐하면 선거 지고 나서 당내에서는 비대위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만났기 때문에 대표 체제는 유지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그대로 시켜주잖아요. 가는 거구나라는 느낌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혁신위도 띄우고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 어제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이제 만난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이제 언론사들이 다수 해석을 하고 있고 네. 뭐 그거는 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럼 뭐 대통령이 힘을 뺀 거냐라고 하면 힘을 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개해가지고 만난 거니까요. 일단 당에서 공식 브리핑으로는 세 가지 성격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상견례 성격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상견례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대통령실이 개편을 했잖아요. 정책실장도 신설하고 그다음에 수석비서관도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사무총장이 브리핑했는데 설명을 하는 거는 이렇게 새로 임명한 사람들하고 당 지도부하고 인사시키려고 만나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의 발언도 전달이 됐는데 대통령이 어제가 무역의 날이었다 그래요. 60회 네. 무역의 날이었는데 이거 얘기하면서 수출 현장의 어려움 잘 해결하고 규제도 혁파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다짐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가덕도 신공항하고 북한 개발 적극적으로 하자 이 얘기였는데 이게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부산 민심 돌보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엑스포 유치가 이제 좌절된 이후에 맞습니다. 시점상 부산 엑스포가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미묘한 시기에 혁신위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미묘한 시기에 오찬을 가진 거고 만났다라는 것만으로도 내용이 비공개라고 해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정치적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 그대로 총선까지 가겠구나라는 그런 뉘앙스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미묘한 지점들이 있는데 모 친윤그룹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는 맞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건 어느 정도는 이제 기정사실화 해놓은 상태다라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의견들은 좀 다양하거든요.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네. 동의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뭐 예산은 훨씬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체제가 바뀌더라도. 왜냐하면 할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당의 중심축이 될 거라는 건 굉장히 분명한 거잖아요. 네. 누가 굳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와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 예를 들어 뭐 야당과의 예산 협상 아니면 뭐 선거제 관련된 논의 이런 거라면 좀 부담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거 싸우는 역할을 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바로 총선 거기에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은 현 지도부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당장 뭐 어떻게 허물어버리고 이런 건 좀 불가하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인식이 여기에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간다. 요 정도 메시지는 좀 전달이 된 걸로 보이는데 다만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게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준 거냐? 거기까지는 또 아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인정한 건 맞는데 그 체제로 가는 건 맞는데 힘을 실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 네, 그렇게는 보기 어렵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일단은 제가 좀 그 설득력 있게 들었던 얘기는 모 관계자가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이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선 대통령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지금 구조도 좀 바꿨잖아요. 실장도 들리고 수석도 바뀌고 대통령실 바꾸고요. 그다음에 장관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실, 그다음에 정부 바꾼 거고 네. 그 다음 순위가 아마 당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하고 정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 그 정도까지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고 그다음에 당을 바꾸는 역할은 아무래도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시점하고도 좀 연계가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전반적으로 좀 여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대통령이 최근에는 좀 전화도 좀 줄고 그다음에 당에 신경 쓸 여력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좀 중립적인 성향으로도 보인다. 어제 모임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치 얘기 많이 안 하시더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결국에는 이런 거는 지금 많이 좀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고 나서 나름대로 수습을 좀 하다가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에 많이 기대를 걸었는데 여기서 예상 밖의 큰 참패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내부부터 정돈을 해야 되는 거죠. 부산 엑스포 참패는 사실은 당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정부 쪽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느라 좀 급급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런 국면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정부 여기 좀 다듬는 국면이고 당까지는 신경 안 쓰고 일단은 김기현 대표한테 맡겨둔 게 아니냐. 좀 나중에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후에 이따가 이뇨한 혁신위원장 만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어떤 정리가 좀 될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아직은 좀 예측은 잘 안 되는데 저도 혁신위원들한테 물어보면 하는 얘기는 그 의견도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수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간과 시기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한테 요구하는 거는 뭐 험지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불출마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약간의 뉘앙스를 보인 적은 있어요. 네. 약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보인 적이 있는데 어쨌든 혁신이가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은 그 하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예산 정국이기도 하고 중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에서 쌍특검 하는데 이거는 뭐 여권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대비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전에 본인의 불출마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리고 늘 떠밀려서 이런 중대 결심을 얘기하는 것도 부담되기 때문에 약간 좀 지나가지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대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장에는 어떤 그 혁신이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김기현 대표가 일부는 수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잠깐만 하나만 보고 가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지금 행보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가 주요 연사로 소개된 기독교 집회에 참석을 해서 간증을 했어요. 요 발언 잠깐만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와따 원희룡 간증 잘하네. 내가 웬만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아주 쏙 빠지게 하네. 쏙 빠지게 해. 사실은 이제 아직은 장관이고 네. 어떻게 보면 총선 준비에 대해서 부지런히 이제 좀 행보를 보인 건데 그게 이제 보수 대표적인 인사인 전광훈 목사가 주요 간사로 가는데 가서 이제 간증을 했다. 맞아요. 이런 게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의문이긴 한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저기 표현도 한번 짚어보면 방금 들으셨는데 뭐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인천 계양을 나가가지고 혹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나가는 곳에 가가지고 쫓아가서 이제 자신이 붙들겠다 뭐 이런 표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듣지는 못했지만 전 앞으로 다가오는 국가의 운명에 걸린 일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이런 표현들 쓰거든요. 네. 이제 이게 총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총선도 뚜렷하게 얘기 안 하고 이재명 대표도 딱 한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현직 장관이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중립 의무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죠. 이 정도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어쨌든 역할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광훈 목사가 있는 쪽에 가가지고 했다라는 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본인은 일단 잘 몰랐다라 그래요. 근데 또 나중에 보면 인사하는 장면 같은 것들도 다 찍혀 있거든요. 그렇죠. 영상에 그런 듯한 네. 모습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희룡 장관 쪽에서는 가기 전에 몰랐다 이런 취지로 일단 해명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도 하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그냥 해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이제 좀 정무적으로 판단 좀 실수를 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정광훈 목사랑 같이 하는 거는 지금 당내에서는 공식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왜냐면은 뭐 대표적으로 김재원 전 최고위원 문제도 있고 예전에 뭐 더 돌아가면 황교안 전 대표 때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계열에서 무너질 때 많이 좀 부각이 됐던 인물이 정광훈 목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멀리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일반적인 판단인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는 좀 판단 미스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희룡 장관이 그 좀 이게 의도해서 했던 행동이라고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원희룡 장관이 지금 그 장관 중에서는 2등,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는 아무래도 서자 같은 그런 입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절대적인 입지가 있는 상황이고 스타 장관 2명 중에서 대결하자라고 하면 후발 주자기 때문에 이 보수층의 마음을, 그러니까 친윤 그룹의 마음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반응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실수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조금 전에 SNS에
이제 짜맞추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될고 그러면 이제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일단은 그렇게 던져놓은 상태인데 뭐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이는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 나오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 말을 원희룡 장관이 지킬 가능성은 높은데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은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정도면은 그래도 유명하고 득표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냉정하게 보면 인천 계양을 가서 이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험지잖아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민주당의 현역이지만 그런데 나가면 가능성은 좀 있는 곳. 그러니까 그런 데로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도 있어가지고 이 뭐 당에서 명분을 만들어주면은 이제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온유화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